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서해부 권민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영지 평가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안전비상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소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들이 탈선할 정도로 승객들의 충격은 컸고 지하철 안이 정전되면서 일순간 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 19분 뒤에서야 2호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는데요. 추돌 당시 마주오던 열차가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돌 사고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되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사고 발생 14시간 전에 신호 오류를 감지했지만 통상적인 오류로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오류를 인지한 지 1시간 30분 후에 신호 오류를 신고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 전에 선행 전동차 역시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전동차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지만 종합관제센터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관제센터 역시 운행 상황판에 선행열차와 후행열차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 통상적인 오류라고 판단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추돌 사고 역시 지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린 지하철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시스템적인 결함은 없었고 경영상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원인의 규명 차원에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권민석 기자. 이번 사고 YTN이 가장 먼저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진부하지만 적확한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사고에 항상 따라다니는 원인이죠. 바로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말입니다. YTN은 2호선 추돌 사고를 가장 먼저 속보로 전하고 실시간으로 이 사고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 그대로 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사고 예방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를 예측할 만한 심상치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연달아 나왔는데도 설마 하는 안일한 대처가 240여 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직원들이 화물 과적을 수차례 경고하는 등 사고 위험을 알렸지만 묵살되면서 벌어진 이번 세월호 참사와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사전 상황을 짚어보면 지난달 29일에 신호체계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인데요. 불과 2시간 뒤부터 신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 사실을 사고 당일인 2일 새벽 1시 반에야 감지합니다. 나흘 동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까막눈이었던 겁니다. 하루 평균 열차 550편이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고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신호 오류는 YTN 단독 보도대로 데이터 수정 작업 이후에 서울메트로 직원이 컴퓨터를 끄지 않는 채로 CPU 카드를 뽑아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서울메트로가 신호 오류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당일 14시간 전에 신호팀 직원이 신호체계 이상을 알아차리고 신호관리소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가 묵살됐습니다. 사소한 시스템 오류라고 가볍게 여기고 간과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시정하는 게 아니라 눈대중으로 사고가 날지 안 날지만 판단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 대목도 세월호 참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무리하게 증축과 구조 변경을 하면 배의 보건성이 떨어진다는 건 선박 관계자들 사이에선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은 문제될 게 없다며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꺼림칙한 사고 징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상부에서까지 간과해버리니 이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연일 소환 조사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아직 책임 소재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YTN은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후속 보도할 방침입니다. 네, 김영지 평가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 역시 추돌 후에 2분이 지나서야 승객의 신호를 받고서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실에 사고 발생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에도 바로 취해져야 할 운행통제 조치도 무려 13분 후에야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재난상황실도 사고가 터진 지 3시간 뒤에야 꾸려졌는데요. 지난 세월호 사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서울시가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서울 지하철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처럼 신호기는 일일 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지난 특별 점검에는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일일 점검에서는 무슨 이유로 신호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서울 시민의 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철 운행 40년의 기록을 제대로 짚어보고 지하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프로 정신에 대한 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권민석 기자. 네. 이번 사고 수습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지하철 사고나 이 세월호 참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인재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든 후회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면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뼈대부터 다시 세우고 기본부터 살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2호선 사고 역시 이 사고를 못 막았다면 수습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허둥지둥, 우왕좌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승객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알아챘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사고가 난 사실도 모르고 관제실이 앞 열차 기관사에게 빨리 출발하지 않고 뭐 하느냐며 회복 운행을 지시한 겁니다. 고등학생이 119 상황실에 신고해서 관제소에서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뒤 5분 안에 모든 열차와 역사에 이루어져야 할 안내 방송도 실제로는 사고 13분이 지나서야 역사에까지 나갔는데요.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급히 대피하던 상황이라 다른 열차가 있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기존의 사고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메트로가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이 사고 원인이 됐던 신호기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서울메트로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점검이 형식적으로 혹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거겠죠. 서울메트로는 뒤늦게 신호를 2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중, 3중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안전장치를 단계별로 다시 쪼개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시급합니다. 예컨대 이번처럼 신호기가 고장나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자동 정지장치 같은 이 자물쇠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신호체계 데이터 수정이 용역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세월호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어서 소속감이 높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서울메트로의 주요 업무가 아웃소싱으로 바뀌었는데요. 효율적인 외주화로 경비를 절감하고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안전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과도한 외주 업무가 이번 사고를 부른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에 더해서 직원들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추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믿지 않고 스스로 탈출을 했는데요.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확립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YTN은 경찰 수사 상황뿐 아니라 지하철 안전점검 시스템이 어떻게 바로잡혀가는지 예의주시하며 언론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뉴스 진단 오늘은 서울 지하철 추돌 사고 보도를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Unique. Unique is lifestyle. Unique is trendy, funny, only witty, dandy, happy. Unique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 보도와 글로벌 코리안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지난주 또 한 번의 뉴스 특보로 온 국민이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사고 소식인데요. 중상자나 부상자의 숫자가 많았지만 그래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어 서로 도우면서 열차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YTN에서 방송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사고에 대한 뉴스 특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앞서가던 열차를 들이받았습니다. 40년 서울 지하철 사상 처음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YTN은 5월 2일 지하철 2호선 사고가 발생하고 약 30여 분 후에 사고 소식을 속보로 전해주었습니다. 방송은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고 40여 분 안에는 현장 사진을 제공해 주어서 이를 통해 현재 상황과 객실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2명의 탑승객과 목격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각도에서 현장 상황에 대해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뉴스 특보를 통해서 사고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유효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자가 현재 어느 병원에 있는지에 대한 뉴스는 부상자 가족들과 지인들은 물론 이 병원을 이용하려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 방송은 서울 메트로의 브리핑을 특보를 통해 보도해 주어서 전체적인 일의 진행과 더불어 119 구급대원들의 빠른 대처와 활약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울시의 신속한 사고 대처와 수습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를 전달해준 뉴스 특보가 있어서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뉴스 특보 중에 개인 택시 부재 해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 택시 운영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운행되는 택시가 많아져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종 사용되는 말이지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해준다면 많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 특보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뉴스 특보를 볼 수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YTN에서 방송한 글로벌 코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면서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나라는 어떤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YTN에는 세계의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은 세계의 소식만 아니라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소식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몽골에서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맡은 허인영 감독 소식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가구 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전통 공예전, 그리고 호주에서 장애를 딛고 장애인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영주 씨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호주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4개 나라의 수화를 익혀 국제 행사에서 다른 장애인들을 도운 그녀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과 더불어 현재의 나를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면서 박연주 씨가 장애를 극복한 것을 개인의 노력이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는 자칫 장애의 극복을 개인의 몫으로만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호주 정부가 장애를 가졌던 박연주 씨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도움을 줬던 제도적 장치나 정책 등도 소개해 줬더라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나 재활 정책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로벌 코리안. 앞으로도 따뜻한 감동과 재미가 있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뉴스를 시청할 때 자막을 보고 내용을 얼른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YTN 뉴스를 볼 때 자막이 다른 그래픽에 가려서 시청에 불편을 겪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YTN 아침 뉴스 시간에 헤드라인 자막이 다른 그래픽에 가려서 시청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이나 속보 자막이 나올 때 주로 화면 우측 하단에 날씨, 날짜, 시간 표시 그래픽에 가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때는 화면 왼쪽 하단에 YTN 로고 그래픽에 글자가 가리기도 합니다. 심할 때는 좌우측 그래픽에 가려서 자막의 앞뒤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같은 자막 가림 현상이 자주 발생해서 뉴스 시청에 불편을 느낀다면서 화면 구성과 자막 길이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YTN에서는 북한 군부의 1인자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해임됐지만 숙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장성택 숙청 가능성 크지 않다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장성택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고모부로 이미 지난해 12월 처형된 상태인데 숙청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이 같은 표기 오류는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YTN 뉴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YTN에서도 이런저런 의문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진도 해상관제센터에서 안내방송을 하라고 했는데도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서 세월호 선장을 해경 직원의 집에서 왜 재웠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이라는 합동수사본부의 말과 해경의 석연찮은 해명만 보도할 뿐 도대체 왜 그랬는지 속 시원한 내용이 없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만 더했습니다. 시청자들은 YTN을 비롯한 언론에서 심층 취재로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길 바랐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후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5월에는 어린이의 날, 어버이의 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가정의 달을 보내야 하는 유가족은 더 깊은 슬픔과 근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남긴 안전에 대한 교훈은 다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잘못 보도한 언론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언론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안타깝게도 서로 눈치만 보며 어떻게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흘째 되던 4월 20일 기자협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나치게 과열된 취재와 보도에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기자협회는 각 언론사 데스크와 일선 취재 기자들에게 보도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보 경쟁에 과열된 일부 언론은 왜곡되고 부정확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런 언론에 대단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은 현장 취재를 할 때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인터뷰를 신중하게 해야 하고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재난보도 준칙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칙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과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과다 경쟁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사 보도에 치중하다 보니 반드시 보도했어야 하는 내용이 간과되거나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언론 또한 재난 보도 준칙을 바로 세우고 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난 이후 정부와 언론이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재난을 대비한 원칙과 책임이 항상 지켜지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닙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 부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권력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철저한 직업 윤리와 책임은 긴박한 현장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